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후반의 호호 할머니랍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가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줘 일기도 쓰고 인터넷 세상도 구경도 하다가 독수리 타법으로 느리지만 이렇게 사연도 보내봅니다. 얼마 전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자주 듣던 이 채널에 이제야 사연을 보내보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마음이 좋으니 기분 좋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더이다. 이제 저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은 생을 더 성실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들께서 특히나 막내딸이자 막내 동생인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지요. 그 당시 중학교까지 마친 여자아이들은 적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여자들이 잘 배워야 나중에 자식들 교육도 잘하는 거다 라며 가르쳐 주셨죠. 부유하고 철딱선이 없었지만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19살이 되던 해에 중매쟁이가 주선을 서 부모님들이 약속을 하신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도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워낙 둘러싸여 감시가 삼엄한 집이다 보니 연애는 꿈도 못 꾸었죠. 하도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인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동네 남자아이들하고 눈도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새침을 떨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 밤에야 처음 만나게 된 남편의 얼굴은 미남이었습니다. 둘 다 머뭇대기만 하다 잠이 들었죠. 남편과의 사이는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이가 좋았죠. 그이도 제가 싫지는 않은지 시어머니 몰래 간식도 사다 주고 머리핀도 사다 주고 했죠. 요즘에야 자기 값이 챙기는 남편이 흔했지만 그때는 어른들 보기 창피해 몰래 숨어 정을 표현하곤 했답니다. 부부인데도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그땐 그랬어요. 그렇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데도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군대에 갔고 저는 매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엄하게 집안 살림을 배우고 있었죠. 휴가 때 나온 남편은 전과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저에게 전보다 서먹하게 대하더라고요. 이상했죠. 그래도 그냥 제 기분 탓이려니 하고 남편을 성실히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제대를 하고 돌아온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집에 들어선 여자는 진한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더군요. 시어머니는 기절초풍을 하시며 동네 창피하다며 난리를 치시며 내쫓으려 하셨지만 저 임신했어요 라는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멈추시더라고요. 처음엔 건너방에 기거하던 그 여자는 형님 형님 해가며 저한테도 곰살궂게 잘했습니다. 남편은 건너방에서 안채로 돌아올 줄을 모르고요. 점점 배가 부르니 집안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고 그 여자 속옷까지 제가 손으로 빨아 널었습니다. 매일 숨어 흘리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이었지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곰 같은 게 제 남편을 생으로 뺏겨놓고 뭘 잘했다고 질질 짜냐. 아주 재수가 없다. 그러니 애도 안 들어서지. 그러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방을 해. 아무리 그래도 호적도 없는 저런 것보다 너가 우리 집안 장손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라며 혼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 곁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건너방으로 보내고 그 여자를 안채로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일만 하는 밥충이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제 호적에 올릴 수 없다며 밥도 굶고 눈물바람을 하더군요. 자기는 애만 낳고 버려지는 첩으로 남을 바에는 차라리 아이와 함께 사라지고 싶다면서요. 차마 그것까지는 할 수 없었는지 남편은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마음이 다르셨는지 그 여자와 함께 남편을 닥달했죠. 그것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그 여자는 어머님, 저는 너무 서러워요 하며
울면 시어머니는 걱정 말아라. 내 며느리는 너다. 라며 감싸 안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술을 먹고 온 어느 날 밤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손을 잡고 미안하오. 내가 참 나빴지. 당신이 싫은 게 아니야.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는데 내 자식을 품었다 하니 내가 마음이 급했어. 미안하구려. 미안해. 라며 울다 잠이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오라버니들과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기별을 넣은 것이었겠죠. 오라버니들은 큰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몰아세웠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건 저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셨죠. 손이 부르트고 얼굴꼴이 말이 아닌 저를 안고 어머니는 참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서 울진 않으셨지만 며칠 동안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일부러 저에게 책도 많이 사다 주시고 옷도 화장품도 사주셨습니다. 새언니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를 대했지만 집안 어른들은 저를 탐탁해하지 않으셨죠. 소박 맞고 돌아온 저를 그때의 시각으로는 집안의 망신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저를 아버지는 시내의 고등학교를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원한다면 대학도 가라고 하셨죠. 집안 어른들 눈을 피해 도피 유학을 가는 거긴 했지만 숨을 트이고 살라고 큰 결심을 하신 거였겠죠. 그렇게 뒤늦게 학교에 다니게 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살림 사는 것보다 재밌기도 했고요. 기숙사에 지내면서 친구들과 다니게 된 교회에서 봉사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보상이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태산 같으시던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셔서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라버니들에게 저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정신을 잃으시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답니다. 그런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어머니는 기력이 약해지셨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입원을 하셨죠. 제가 곁에서 병간을 했지만 2년을 버티시더니 옅은 미소와 함께 너희 아버지 곁으로 가 있을게. 가서 너희 잘 되라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말아라. 라고 하시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간격을 두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오라버니들은 저를 더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동안은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단체 같은 곳에 봉사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오라버니들 곁에서만 지낼 수도 없고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수는 없고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외분도 좋으셨고 다른 행정일을 보시는 분들도 좋으셔서 일을 하는데 힘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봐주기도 하고 소풍을 가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면서 약간의 돈이지만 벌 수 있어 좋기도 했고요. 그러다 둘째 오빠네 새언니가 함께 한복집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느질에 소질이 있긴 했거든요. 새언니는 친정 어머님이 한복집을 오래 하셨는데 그걸 물려받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큰오빠네 집에서 지냈는데 둘째 새언니의 권유로 둘째 오빠 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들이 모두 심성이 고왔는데 둘째 언니는 제가 다니는 봉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종 같이 다니곤 했었죠. 조카들에게도 같이 다니는 것을 권하며 다 같이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았지만 종종 재혼을 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죠. 슬쩍 그래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겁이 나더라고요. 그저 조카를 돌보고 한복집이라며 봉사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자 싶었습니다. 괜히 다시 아픈 일을 겪으면 저뿐만 아니고 집안의 망신이기도 했으니까요. 큰 오라버니는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러셨지만 한복집 일을 하는 것도 탐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들이 다 알아서 먹여 살려줄 텐데 괜한 일을 하며 다닌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태어나길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미이기도 했고, 밥값이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집을 피우며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 둘째 새언니와 한복집을 하며 교회와 봉사를 다녔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새 30대 후반에 들었었었죠. 그때 제가 좋다며 중신을 놔달라고 조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복집에 옷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삭바느질 하는 이인 줄 알고 둘째 새언니에게 중신을 놔달라고 조른 것이었습니다. 눈빛도 탁하고 덩치가 큰 만큼 음성도 거칠어 다소 두렵게 느껴져 거절을 하고 모른 척했죠. 나중엔 직접 저에게 보쇼, 그러지 말고 차라도 한번 마셔보고 퇴짜를 놔도 퇴짜를 놓으쇼 라며 거칠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싫다는 표시를 했고 그 사실을 아신 오라버니들도 한동안 한복집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며 성화를 부리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겁이 나 오라버니들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집안에 있었습니다. 한복집과 집은 두 골목거리라 멀진 않았지만 외출을 금하면 그 사람이 절 찾지 못하고 포기하겠다 싶었죠. 둘째 새언니는 옷감 주시는 쪽에 연락해 배달부를 바꿔달라고 말을 해놓았고요. 그러길 며칠째 자다 말고 둘째 새언니가 아가씨, 가게에 불이 났어요 라며 가게로 뛰어나가기에 놀란 마음에 따라 나섰죠. 범인은 그 남자였습니다. 일도 뺏기고 저를 만나지 못하자 보복하는 마음에 가게에 불을 내며 해코지를 한 것이었죠. 나중에 경찰에 잡힌 그 사람은 저와 연인 사이였다는 둥 헛소리를 하며 자기가 버림받아서 보복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 또 해코지를 할까 싶어 두려웠습니다. 급한 일감들은 제가 가져다 집에서 하고 있었기에 맞춰서 손님들에게 드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손해가 많았죠. 좋은 옷감을 많이 사두었는데 불이나 다 타버렸으니 말이죠. 둘째 새언니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제 손을 잡더니 몸 안 상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손해는 생각도 말아요. 괜히 내가 아가씨한테 같이 일하자 그래서 마음 다치게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오라버니는 불호령을 내리며 다시 큰 오라버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성하셨죠. 괜히 여자가 밖으로 도니 그런 작자가 희롱을 하다못해 그런 짓까지 벌이는 거 아니냐. 당장 집으로 와서 잠자코 집안일이나 돕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오라버니가 너무 강력하게 화를 내시니 둘째 새언니와 제가 고집을 부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일하며 모은 돈을 둘째 새언니에게 내주며 언니가 이거 안 받으시면 제가 너무 괴로워요. 큰 오라버니 진정되시면 다시 나와서 일할게요. 그렇게라도 제가 갚을 수 있게 해줘요. 라고 사정하듯 그 돈을 주고 큰 오라버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이 넷이나 되는 큰 오라버니 집은 항상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큰 새언니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가 버렸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처럼 허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큰 오라버니가 너무 강경하셔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봉사도 겨우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한 5년 지냈을까요? 그 사이 제 나이도 40대가 되고 간간히 급할 때마다 둘째 새언니가 도움을 청하면 집으로 가져와 한복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카들도 많이 자라 장성하게 되었죠. 큰 조카가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새 식구에게는 제가 군 식구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큰 오라버니께 나 너무 좀 있으셔서 안 되겠어요. 나 독립 좀 시켜줘요. 조카 며느리 보기도 민망하고 나가서 혼자 살면서 한복일도 하고 봉사도 좀 더 다니고 할래요.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큰 오라버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재수 씨랑 하니까 그나마 입에 풀칠했던 거지. 혼자 어떻게 그걸 할래? 그냥 잠자코 있어. 라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라버니한테 도움을 청했죠. 이러저러 해서 내가 괜히 위축이 된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둘째 오라버니는
우리도 아이들이 커서 방을 내줬더니 빈 방이 없어. 다시 같이 가자고도 못하겠다. 그냥 형님 말대로 해. 라며 제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큰 새언니에게 언니, 언니도 시집살이 해봐서 알겠지만 있기만 해도 불편한 게 시고모 아니겠어요? 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언니가 좀 도와줘요. 라며 도움을 청했더니 아가씨, 오라버니 말 들어요. 내가 새아가에게는 잘 이야기해 놓을게요. 무슨 불호령이 떨어지라고 그래요. 라며 제 부탁을 거절하더라고요. 답답한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이 분가 안 시켜주면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겠어요. 라고 강수를 두었습니다. 며칠 밥을 안 먹고 투쟁도 하였고요. 한 일주일쯤 되자 큰 오라버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 집을 해줄 테니 자주 오고 가고 해라. 라며 고집을 꺾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신 게 참 고마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괜히 답답하다고 고집을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교회 아이들도 데려와 공부시키다 여자 아이들은 잠도 재우고 하면서 소꿉놀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복집 일도 둘째 새언니가 일감을 주어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또 새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즐거운 날들이었습니다. 간간히 외로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럴수록 봉사와 일에 더 매진하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기도 열심히 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오라버니가 쓱 찾아오셔서는 너 전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녀왔다. 그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더구나. 너 쫓아내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는 도망을 갔고 알고 보니 그 아이도 친자식이 아니었단다. 그 여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면서 실토를 했나 봐. 그래서 애는 고아원으로 보내고 박서방은 폐인이 되고 너 전 시어머니는 그 수발 들다가 골병이나 돌아가셨다더라. 박서방은 그 잘났던 인물이 다 어디 갔는지 아주 꼴이 말이 아니고 라며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당한 수모가 떠오르며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군이 그런 일이 생기나 싶다가도 저에게 사과를 하며 울다 잠든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의 어깨를 토닥이시던 큰 오라버니는 울기는 뭘 우냐. 그냥 잘 됐다고 해버리지. 난 가서 잘 돌아가셨다고 하고 오려다 박서방 꼴이 말이 아니라 그냥 왔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너는 너 살던 대로 잘 살아. 지은 죄대로 그 벌 다 받고 가는 거니까. 라며 일어나 가시더라고요. 며칠을 전 남편이 아른거려 잠을 설치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라버니들 몰래 전 남편을 만나러 갔죠. 마당을 쓸어낸 지가 언제인지 자풀이 무성하고 지저분한 것이 집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오라버니께 말을 전해 듣고 가지 않았다면 아마 폐가인 줄 알았을 겁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술을 마시는 야윈 남자가 보이더군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기척을 따라 절 보더니 놀라 크게 눈을 뜨는데 야위고 얼굴이 상하긴 했지만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 곁에 앉아 싸간 음식을 펼쳐 수저를 내밀었습니다. 그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서 갔죠. 한참을 음식을 내려다보던 전 남편은 형님이 오셨다 가셔서 이야기가 전해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라며 입을 떼더군요. 식사부터 해요.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요. 라며 다시 수저를 내밀었죠. 그제야 수저를 받아든 전 남편은 음식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넣더니 울더군요. 꺽꺽 소리를 내며 우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챙기면서 가끔 이렇게 올게요. 술 좀 그만 마시고 집안 좀 단장을 하고 해요. 페인처럼 이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만 고달프지. 라고 했더니 내가 고달퍼야 당신 마음이 좀 개운한 것 아니오? 라며 웃더군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사람 마음 더 무겁게 말고 산송장처럼 이러지 말고 정신 좀 차리세요. 라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은 재산들은
모두 저에게 남긴다는 유서를 남기곤 제가 그 집에 다녀온 지 3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군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 정도 되는 큰돈을 남기고 떠난 전 남편의 장례는 제가 맡아 치러줬습니다. 그쪽 집안의 선산에 잘 묻어드렸죠. 전 시어머니와 가까이 자리한 그곳에서 잘 지내시라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정신이 없더군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지냈습니다. 전 남편이 남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펑펑 써버릴까? 아니면 오라버니들 나눠줄까? 별별 생각 끝에 낸 결론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식 생겼다고 그리 좋아하던 그 사람이 배신감에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다는데 아마 그때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10등분을 해서 제가 봉사하러 다니던 곳들에 하나씩 나누어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자명은 전 남편 이름으로 했죠. 그랬는데도 절반이 남더군요. 그 돈은 남겨두었다가 다시 쓸 곳이 오면 기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그래서 또 전처럼 교회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키고 한복집 일도 하고 봉사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더군요. 어느덧 오라버니들과 올케 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보시는 나이를 지나 증손주도 보시더라고요. 한복집 일도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어느새 밖에 나가도 할머니라고 불리는 환갑을 앞둔 나이가 되었죠. 제 삶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복집 일을 하고 봉사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주어진 제 삶을 열심히 살 뿐이었죠. 그러다 제가 나가는 보육원에 입모양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아이가 입소를 했더군요. 처음엔 일그러진 얼굴에 놀랐지만 숨쉬기가 힘이 든데도 웃는 아이의 얼굴이 예쁘더군요. 부모가 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육원에 놓고 간 아이라고 하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데려와 잘 키워줄 수 있을지 걱정도 됐거든요. 직접 아이를 낳아 길러본 적이 없는 제가 아픈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괜한 제 욕심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께 찾아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수술비는 전 남편이 남긴 돈도 있고 나머지는 제가 보탤 수 있었기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부모가 저를 버리고 간 것을 알 나이이기에 혹시나 제가 나서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더 주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이는 7살이라고 하더군요. 벌써 2차례의 구순구개열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수술이 3차례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부모는 연락을 원치 않고 입양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는 말을 아이 있는 데서 하더라며 원장님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가 눈치가 있어 밝게 생활하곤 있지만 아무래도 독자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긴 하다고 하시며 저에게 괜찮겠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왔습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라고 되물어 여쭤보니 복희님 심성이야 누구나 다 아는 걸 뭘 물으셔요. 저는 그 누구보다 잘해주실 거라고 믿지요. 일단 당장 입양보다 임시 보호하는 명목으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비도 지원받으세요. 구순 9개월 아동치료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역이는 그 지원 대상자이고요. 복희님이 아무래도 혼자 그 돈을 다 감당하시려면 버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입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복희님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따라 나서면서 선생님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건강해져서 올게요 하며 의젓하게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는데 그 손아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듬직하더이다.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 밥을 먹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혁아, 할머니는 복희 할머니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 할머니는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 놀아주기만 했지 키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혁이가 도와줘. 라고 했더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엄살쟁이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그래서 저를 버리고 갔어요. 안 울어야 같이 산다고 했는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라며 고개를 숙이기에 할머니한테는 마음 놓고 울어도 돼. 때를 쓰고 아프다고 엄살 부려도 되니까. 걱정 말고 어디서든 고개 숙이지 마.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도 아프면 우는 거야. 할머니도 아프면 잘 우는데. 라고 했더니 활짝 웃더라고요. 입이 불편해 잘 씹지도 못하는 아이를 위해 연한 음식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밥상이 저에게도 맞더군요. 우리 지역이 덕에 할머니가 음식 솜씨도 늘고 밥 양도 늘어서 더 건강해지겠다. 며 이야기하면 지역이는 할머니, 저 너무 잘 먹어서 키가 천정을 뚫고 크겠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보살필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싶어 사람 살맛이 났습니다. 어쩔 때는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죠. 오라버니들과 올케 언니들, 조카들까지 아픈 애를 데리고 와 뭐하러 고생을 하냐고 성화를 부렸지만 다들 가정 이루고 살면서 이제라도 나도 아이 기르는 재미라도 느끼며 살려고 하는데 왜 말을 못해요? 내 새끼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라며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니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물론 아이를 기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아이가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향할 때는 마음을 졸이느라 아팠고 아이가 마취해서 깨어나 아파서 몸부림칠 때는 제발 이 고통이 얼른 지나가게 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물도 못 마시고 누워있을 때는 저 역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곁에 앉아 병간호를 하느라 나를 새고는 했죠. 그렇게 아이 곁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고통이 덜해진 아이가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 할머니 좀 누워서 주무세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이 에이고 뼈를 갈아 넣는 수술을 견디면서 아이와 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수술 경과도 좋았죠. 하지만 얼굴 모양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 학교 다니면서는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질 거니까 걱정 말아라 라며 큰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학원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오히려 근처 학원에서 원비를 거절을 해줄 테니 와서 수업을 받고 나중에 현수막에 이름을 넣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놀림소리도 잦아지고 아이는 더 당당하고 씩씩한 성격의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큰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실감이 너무 커서 올케 언니와 함께 목을 놓아 곡을 하다 기절하기도 했지요. 아버지 못지않게 이 못난 동생을 감싸시느라 마음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오라버니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도 제가 알아 누워있자 아이는 조심히 제 곁에 와 누워 끌어안더니 할머니, 속상하셔도 얼른 털고 일어나셔야죠. 큰 할아버지가 더 속상해 하시겠어요. 제가 효도할게요. 라며 저를 달래는데 내가 일어나서 이 아이를 보살펴야지. 오라버니한테 큰 소리 친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어나 앉게 되더라고요. 고맙다, 지혁아. 할머니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헤어지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상하지? 라며 웃었더니 할머니,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할머니뿐이잖아요. 라며 절 다독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고 약해질 때 오히려 저를 이끌어주고 기운이 나게 해주었죠. 아이를 데리고 온 날부터 단 한 번도 아이가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말이죠. 오히려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미안했고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어 다른 모든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아이가 고2가 되어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병원으로 가기 전날 아이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이제 나 진짜 할머니 자식하면 안 돼요. 이번 수술 잘 마치고 나면 나 입양해 주세요. 라고요. 안 그래도 호적 정리를 해야지 싶어 보육원 원장님과 상의를 해야지 싶었는데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러자 하고 아이는 마지막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오래 깨어나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무척 애가 탔죠. 아이가 마침내 눈을 뜨고 할머니 라고 불렀을 때 아이고 고맙다 내 새끼 아팠지 수고했다 라고 하며 쏟는 눈물을 아이가 닦아주며 할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진짜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며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이제 살겠다 싶더군요. 그리고 아이는 제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호적상으로 이제 남이 아닌 제 자식이 된 것이죠. 호칭은 그냥 부르던 대로 할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바꾸자니 쉽지 않았죠. 아이는 전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와 봉사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키도 엄청 커 주변에서 인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고3이 되어 수능을 보고 어느 학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한의학과에 간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할머니 아픈 곳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과가 거기에요. 할머니 뜸 뜨고 침 맞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보약도 내가 엄청 해줄게요. 라면서 말이죠. 아이가 그렇게 말만 해주어도 아픈 곳이 다 낫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바빠졌습니다. 공부할 게 워낙 많은 학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간간히 배운 게 있다면서 찜질도 해주고 뜸도 떠주고 하더라고요. 침은 졸업하고 면허 따서 놔준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방군의관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는 집이 적막강산 같고 아이가 걱정스러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무섭게 느껴져 혹시나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흉터가 있는 아이를 재미삼아 놀리는 상사가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휴가 때마다 씩씩했고 씩씩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응원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마음만 쓰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자친구도 없이 대학 생활을 하던 아이는 결국 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며 졸업식에 자랑스럽게 강단에 나가 졸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너무 뿌듯하여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졸업식장에 갔는데도 한 장이라도 더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와 나란히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을 때도 꿈만 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저를 기쁘게 해주니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진짜 효도할 테니까 기다려요.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런 아이는 한의사 면허 시험에도 단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저를 방에 앉히더니 큰절을 하며 할머니, 제가 이제 할머니 안 아프고 오래 사시게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라는데 어찌나 기특하던지 좋았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나는 이만큼만으로도 좋다. 이제는 우리 지역이 좋은 색시 만나 결혼도 하고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돼. 라고 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해놓았고 아이 장가갈 비용까지 다 준비를 해둔 터라 조금이라도 제가 기운이 있을 때 아이가 가정을 꾸렸으면 싶더라고요. 그러다 한 3개월 전쯤 아이가 할머니,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하더라고요.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라 얼른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그런데 나랑 할머니랑 먼저 할 일이 있어. 라면서 주말에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가봤더니 사진을 찍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랑 나랑 찍은 그럴싸한 가족 사진이 없잖아. 나 수술하느라 내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우리 집 벽에 가족 사진도 없고 허전하더라고요. 다른 집 가서 볼 때마다 부러웠거든. 여기서 화장도 다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라며 저를 거울 앞에 앉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해주는 대로 화장도 하고 속눈썹이라는 것도 붙여보니 보기가 좀 낫더군요. 그런 저를 보던 아이는 와, 우리 할머니 시집가도 되겠네 하면서 웃는데 쑥스럽지만 그게 또 그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곤 아이가 골라온 옷을 보고는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웨딩드레스더군요. 아이고, 이런 걸 무슨 할머니가 입어, 아서라 라고 하니 입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엄마 할 거야. 우리가 엄마랑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얼른 입어요. 입고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엄마가 결혼했을 때의 나이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젊은 마음으로 아주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마음껏 효도하죠.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가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이의 진심이 가슴을 후벼 파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골라준 드레스를 입는데 다 늙은 꼬부랑 할머니여도 기분이 묘하더군요. 저도 여자라고 평생 처음 입어본 웨딩드레스에 벅차오르는 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코끝도 찡한 게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데 정성 들여 한 화장이 지워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괜히 사람들 있는 데서 나이 든 사람이 주책 없게 울까봐 꾹꾹 참아가며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는 내내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아이의 인물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자 아이가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내가 예약도 다 해놨어. 하더니 손을 잡고 나서더라고요. 처음 듣는 엄마라는 소리에 저는 따라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아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진짜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없으면 난 어떻게 살겠어요. 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주도 보고 증손주도 볼 때까지 꼭 내 곁에 있어줘요. 라고 하는데 둘 다 눈물이 터져 음식을 주문해 놓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에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엄마 소리도 못 들어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횡재를 했지요. 그날 찍은 사진은 저희 집 거실에 멋지게 걸려 있답니다. 아들은 말처럼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 소개를 했습니다. 같은 한의원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인데 아들과 같은 학교 선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예쁘고 야무져 보여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배가 어머님이랑 따로 사는 건 못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서툰 일이 많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라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야. 살림은 따로 내야지.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조율 중이랍니다. 이놈이 고집을 부려서 제가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올케들과 둘째 오라버니, 조카들은 이제 어디가 아프면 우리 아들부터 찾는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깨가 들썩하지요. 우리 아들 자랑 할만 하지요. 제가 곱게 나온 드레스 입은 사진은 프로필 사진으로 여기저기 쓰는데 다들 부럽다고 한마디씩 할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이 덕에 제 인생의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욕심은 아니겠지요.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네가 말이 많아 신뢰가 많았습니다. 다들 좋은 날은 꼭 온다는 것 잊지 말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